얘기를 했었죠. 지난달에는 한나 아렌트의 주요 저작들 쭉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 가졌었는데, 그때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아프리카 TV 그 제 유창선 방송국 거기 게시판에 지금 다시 보기도 올라와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그 한나 아렌트에 대한 이제 강의 방송 그거는 뭐 지금이라도 또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달 이제 또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에 이 방송을 하곤 하는데, 오늘은 우리 그 국내에도 너무도 잘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의 대표작 장미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독자들 또 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의 세상을 떠나면서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작품들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이제 크게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움베르토 에코가 뭐 많은 저작들을 내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장미의 이름이 정말 뭐 대표작 중에 대표작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움베르토 에코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예. 움베르토 에코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1932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사망을 제가 아까 그 지난해라고 그랬나요? 그게 벌써 올해였죠. 예, 올해 이제 사망을 이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아주 그 섭렵을 했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기호학자로 처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기호학이라면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기호학이라는 게 이제 간단히 얘기만 드리면 이제 저런 겁니다. 이 언어보다 이제 더 이제 넓은 그런 이제 범위에 될 텐데요. 언어는 뭐 이제 글하고 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게 될 텐데, 기호학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게 다 이제 기호입니다. 이 말도 기호고 글도 기호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저런 건물 지어져 있는 거 그런 것도 기호일 수도 있고, 뭐 동굴에다가 누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기 힘든 뭐 낙서 같은 거 해놓은 거 그런 게 기호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미지 어떤 누가 이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게 기호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영화가 기호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다 기호인데, 그 기호의 의미를 해석을 해내는 거, 그 기호에 담긴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추론하고 해석을 해내는 거, 그게 이제 뭐 기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의 이름에도 보면은 움베르토가 이제 그 기호학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나타난 상황 이런 거를 놓고서 추론을 해나가고 해석을 해나가는 아주 그 돋보이는 능력을 그 작품에서 쭉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기호학에 대한 이제 관심, 에코에 그게 이 작품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 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세학자입니다. 뭐니 해도 이제 중세학자. 그런데 사실은 에코의 그 전공 분야는 시기는 중세 가운데서도 12세기, 13세기 이쪽 시기가 주 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의 이름은 14세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1327년 말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코가 나중에 장미의 이름 그 작가 노트라는 그 아주 소책자 얇은 이제 책을 또 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해요. 왜 자기가 12세기, 13세기가 진짜 전공인데 왜 14세기 얘기를 다뤘는지 그 이따 뒤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이고 그리고 또 미학자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에도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그 바탕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를 뭐 읽으시면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학자, 미학에 관한 책들도 또 많이 냈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미의 역사, 아름다울 미 이런 책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추의 역사,
참 미의 역사만 해도 뭔지 조금 이해가 이제 되는데 추의 역사는 참 보기 드문 책이에요. 거기에 그 책을 국내도 번역이 되는데 보면은 정말 그 아주 추한 거예요. 추할 추자예요. 아주 그 추한 거를 그림 그런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거기 이제 게재가 이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또 에코의 이제 그 해석들 이런 게 더 나오고 그럽니다. 아무튼 뭐 각 분야를 두루고 섭렵을 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학자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설가, 작가 우리한테는 거기로 이제 더 친숙했죠. 그래서 저작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냈습니다. 국내에도 에코의 작품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그 소설들, 지금 이제 장미의 이름 대표작이고 전 세계에서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푸코의 진자라는 작품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전날의 섬, 바우돌리노 이런 소설들이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추의 역사, 미의 역사 이런 미학책들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세라는 책이 지난해 이제 나왔어요. 엄청나게 이제 두꺼운 책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여러 권 이제 더 나올 텐데 번역이 될 때, 그 이제 에코가 편집을 하고 앞에 그 글도 이제 군데 중간중간에 쓰고 많은 학자들이 함께 이제 쓴 글인데 중세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연구 결과 그런 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의 그 여러 가지 그 칼럼들 그런 게 또 그런 책들이 아무튼 국내에도 번역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래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시간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 장미의 이름이 뭐 보신 분들도 제법 계시겠지만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1987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너무도 잘 아시는 숀 코네리가 주연을 맡기도 해가지고 또 영화로도 보신 분들이 아마 제법들이 있을 겁니다. 예, 왜 이 작품이 그럼 그렇게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이유를 좀 제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잡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아주 간단한 거 재밌어요. 읽으면은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이제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페이지가 제법 되거든요. 2권 합하면은 그런데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추리소설이기 때문에 계속 궁금해요. 그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면서 일단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추리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부분이 조금 힘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읽어 나가는데. 그래서 에코가 이제 그 작가 노트,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 앞에를 좀 많이 좀 줄였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좀 부담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에코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관문을 통과한 독자라야 자기의 작품을 다 읽을 수 있을 거로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독자가 넘어야 될 산이다. 뭐 그래서 자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비결은 이게 소설 이상의 소설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가 뭐 그냥 단순한 이제 소설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이 책에는 그냥 이건 단순한 추리 소설로 읽으면 읽는데 이제 실패한 거고요. 아주 깊은 인문학적인 사유가 탄탄하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이 중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중세라는 시대를 더 생생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철학, 또 신학, 그리고 미학, 뭐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좀 건너뛴 부분들이 많아요.
영화는 아무래도 그 헐리우드에서 뭐 흥미 위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뭐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뭐 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건 다 빼고 영화는 보면은 아주 그 이제 추리 영화로만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영화 얘기 뒤에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베스트셀러가 된 요인을 꼽는다면은 저는 아마 이 에코의 그야말로 이 대단한 그 지식들, 에코가 갖고 있는 이거를 같이 읽어나가는 좀 기쁨, 거기서 오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에코가 뭐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지식들 같은 거, 특히 그 중세 시대의 여러 가지 풍경들에 관한 거, 이런 거를 다 거기 이제 좀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읽는 것도 또 상당히 좀 이제 소소한 재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경 얘기 같은 게 나와요. 안경. 그 주인공 이제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윌리엄 수도사가 주인공인데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중세 시대 안경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윌리엄 수도사가 주인공인데 나중에 안경을 잃어버려요.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누가 그거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같으면은 안경 뭐 잃어버렸으면 안경점 가서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땐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 안경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며칠을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낑낑대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제대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때만 해도 안경 하면은 정말 아주 신기한, 뭐 이런, 유리를 쇠붙이에 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시대.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좀 소소한 그 재미거리들 작품에 이제 많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영화 얘기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영화 포스터인데요. 저기 이제 숀 코넬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근데 영화가 뭐 큰 줄거리는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리 영화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재밌어요. 나중에 책을 읽다가 이 강의 얘기 들으시고 한번 책을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분은 한번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가면은 아마 한 1,000원인가? 그 정도에 아마 유료 다운이 아마 이제 가능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골치 아픈 내용들은 건너뛰었어요. 영화에서는. 철학 얘기, 뭐 신학 얘기, 이런 거 좀 건너뛰고, 살인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 이 추리영화로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거리는 거의 뭐 비슷한데, 결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결말이. 소설하고 좀 다른 게, 결말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뭐 권선징악 비슷한 그런 걸 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 베르나르라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잔혹한, 아주 그 냉정한 인물이에요. 그 2단 심판관으로 나오는 별로 이렇게 이제 호감이 안 가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이런 게 영화에는 있고, 그런데 그 소설에는 없는 게 그런 게 또 끝에 가서 조금 이제 차이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영화는 아무래도 좀 그 관객들의 취향에 맞춰주는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좀 그런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중세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제 배경이 되는 중세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데요. 중세 하면은 우리가 뭐 천년 역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세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뭐세요? 천년의 역사. 또 하나는 암흑의 시대. 뭐 이런 거 흔히 떠올리게 되죠. 중세의 에코가 편집을 해서 낸 그 중세라는 책에 에코가 이 중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중세의 시작은 뭐 다들 뭐 얘기하듯이 로마 제국이 몰락했을 때 476년, 서기 476년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가 끝난 거는 1492년, 이때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될 때였죠. 이게 엄청나게 긴 1016년의 기간이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에코의 얘기는 중세는 이제 한 시대가 한 세기가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중세도 나눠서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서기 1000년 이전과 이후의 어떤 차이,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에코 얘기는 그겁니다. 중세라는 게 결코 어둠의 시대, 암흑기가 아니었다는 게 에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에코뿐만 아니라 그 요한 하위징하의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읽은 분들도 좀 제법 계시고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중세사 연구서인데, 거기서도 중세는 뭐 암흑만 있었던 게 아니다. 거기도 사람들의 희망이 있었고 사람들의 또 어떤 행복한 생활들이 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코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 1000년 이전에 있었던 몇 세기는 분명히 어두웠는데 뭐 아주 가난했고 굶었었고 사람들이 질병도 있었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중세가 다 그랬던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그 10세기에 들어가지고 콩의 재배 방식이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그 중세 인구가 그 질병이나 이 굶주림 때문에 줄어들었었는데 엄청나게, 이때부터 다시 그 사람들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중세 인구가 늘어났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세가 결코 이 교회의 정통적인 교리만이 승승장구하던 시대는 아니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이제 합니다. 이 정통 교리와 그렇지 않은 거에 어떤 충돌,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특히 그 후반기로 가가지고 좀 새로운 움직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뒤에서 이제 얘기가 쭉 될 겁니다. 그래서 에코가 얘기하는 이제 중세는 뭐 단순히 우리가 연상하듯이 암흑기, 이거로 단순하게 이해될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장미의 이름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갈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의 정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정통 교리를 지키려는 그런 철학 사고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신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이성, 합리적인 이성, 이런 걸 우선하려는 생각, 이것 간의 어떤 충돌이 이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중세에서도 그러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의 이 시기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이제 역사,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은 1327년 11월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무슨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좀 훨씬 쉽습니다. 우선 중세 이제 후기에 들어서 서기 그 1000년 이후의 시기에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생겨났던 문제가 저겁니다. 이 그 교황하고 국왕하고 황제하고의 이 세속권을 둘러싼 갈등, 다툼, 이것이 이제 내내 계속이 되거든요. 엎치락 이제 뒤치락 이제 하면서 그런 과정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도 했는데,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를 파문을 합니다. 파문을 이제 해버려요. 그런 이제 결의를 해버립니다. 원래는 먼저 이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 7세를 좀 이제 들이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이 황제 하이니 4세를 파문을 이제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하이니 4세 밑에 있던 그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이니가 자기가 교황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귀족들이 다 등을 돌려서 하이니 4세가 다급해졌어요. 이게 심상치 않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다고 그러는데 며칠을 걸려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카노사 성으로
그레고리 7세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나주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레고리 7세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맨발로 그 성 앞에서 앉아가지고 만나줄 때를 그냥 애타게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간절하게 자기에 대한 사면 이런 거를 이제 애고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며칠 끝에 그렇게 고생을 한 뒤에야 비로소 이제 그레고리 7세가 만나줘가지고 일단 관용을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교회 권력한테 세속 권력, 그러니까 교황한테 바로 이 국왕, 황제가 굴복을 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교황하고 황제가 엎치락뒤치락 해요. 1303년에 아나니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 이제 교회가 주도했던 건데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황의 권위가 이제 몰락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국왕인 필립 4세가 교회에 세금을 부여를 해버립니다. 이 전쟁 비용고 충당을 위해서. 그랬더니 교황 보니파시우 8세가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이 반발하니까 국왕이 그냥 바로 그 아나니, 이 교황의 별궁 아나니 여기를 이제 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을 납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퇴위를 강요를 합니다. 물러나라고. 일단은 이제 풀어줘요. 교황을 풀어주는데 이 교황이 하지만 화병이 생겨가지고 곧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국왕이 새 교황을 선출을 합니다. 클레멘스 5세를 이제 선출을 하는데 이 클레멘스 5세 때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국왕이었던 필립 4세가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교황의 이 거처가 아비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거를 아비뇽의 이제 유수라고 합니다. 아비뇽의 이제 유수라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이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이게 아비뇽 유수의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아비뇽의 교황청이 있을 때 이때는 프랑스 국왕의 힘 아래로 이 교회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미의 이름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로 이거 아비뇽 유수의 기간 1327년이니까 바로 그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1327년 무렵 이 14세기 교회는 세속화와 타락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 안에 보면은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 그 주인공인 윌리엄 수도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때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했는지 이런 거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안에 계속 그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벌어지는 논쟁이 저 청빈 사상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란체스코회, 프란체스코회가 바로 저 청빈 사상이죠. 저 무렵에 이 프란체스코회가 그 페루지아 총회에서 저는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게 그 기존의 교회가 워낙 그 타락의 길을 이제 걸으니까 그거에 관한 새로운 변화를 주창을 하고 나서는 거죠. 소유가 아닌 사용, 이걸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만 하면 된다, 우리는. 잠시 사용만 할 뿐이지, 우리가 재산을, 우리의 거로, 교회의 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교황이 이걸 놔두지를 않아요. 그때가 교황, 그 요한 22세였는데, 장미 이름에도 이제 22세가 이제 나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회를 탄압을 합니다. 청빈 사상을. 어떤 이유냐 하면은, 빈곤은 좋다. 그러니까 청빈 사상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명분이. 그리고 정숙하면 더 좋다. 그렇지만 교황에 대한 복종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프란체스코회를 탄압을 합니다.
이게 교황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죠. 저런 청빈사상이. 명분은 있는데, 근데 성직자들, 교황, 가져서는 안 된다,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게 곱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은 거죠. 이게 교황을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 이 프란체스코회에서는 더 급진적인 엄격주의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에도 이제 그 카젤레이 우베르티노가 그런 이제 인물로, 실제 인물인데 이 소설에도 이제 나옵니다. 엄격주의파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를테면은 프란체스코회 내부에 더 그 급진적인 청빈사상파다. 쉽게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도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교황이 요한 22세가 프란체스코회를 탄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회 수도회는 황제 루드비히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교황이 탄압하니까 교황하고 황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교황이 탄압하니까 프란체스코회는 황제하고 이제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시기 14세기에 아주 복잡한 갈등 구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교황하고 황제 사이에 이 세속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교황하고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이에 청빈 논쟁 때문에 교황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아까 얘기처럼 황제와 손을 잡고, 그리고 또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었는데, 베네딕트 수도회는 이 황제하고 교황 사이에서 이를테면 좀 양다리를 걸치려는, 좋게 얘기하면 중재를 하려는 그런 이제 위치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세기에 이 교회를 둘러싼 이 갈등 구도가 상당히 좀 이제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이 장미의 이름 그 안에 이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나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작품에 대한 좀 배경 지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흔히 제가 오늘 강의 예고했을 때 방송국 게시판에 질문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저건 것 같아요. 이게 좀 실제냐, 실제 있었던 일이냐, 얼마만큼이 사실이냐, 그런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완전히 허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바탕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에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미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발레라는 그 수도원장이 펴낸 저런 책, 마비용 수도사의 편집본을 바탕으로, 책 이름이 깁니다. 에코가 앞에 그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이제 에코예요. 서문. 이걸 얘기를 해요. 마비용 수도사의 편집본을 바탕으로 부력한 멜크 수도원 출신의 아드송의 수기, 이거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1842년에 이제 쓰여졌던 건데, 근데 저 수기를. 그런데 여기에는 17세기 석학인 마비용이 멜크 수도원에서 발견한 14세기의 수기를 충실하게 보관한 것이다. 그런 설명이 여기에 이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에코도 막 이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자기가 저런 책을 입수를 했는데 이게 진짜 어디까지 진짜인지, 이 출처를 막 자기도 막 추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그 고서점들 뒤지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했는데 굉장히 이제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우연하게 그걸 발견을 했어요. 여기 얘기 나온 테레스바르라는 사람의 책이, 거기 보니까 그 책에 인용이 되어 있는 일화들이 아까 그 1842년 그 아드송의 수기, 거기에 나온 내용과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드송의 수기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있었던 것 같다 하는 판단을 이제 했다는 얘기를 앞에서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드소라는 인물이 기록을 한 거로 이 소설이 쫙 구성이 이제 돼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책을 읽은 분들은 사실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 그 안 읽은 상태에서는 제가 그거를 좀 보완을 해드리면서 얘기를 하려니까는 그런 점이 좀 애로가 좀 이제 있습니다. 작품을 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니까. 그 아드소라는 인물이 이거를 지켜보면서 이제 쭉 서술을 한 식으로 이 소설이 이제 돼 있는데요. 그 아드소는 18세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드소의 나이가 18세입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아드소가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쓴 거예요. 한 80세가량 됐을 때, 그때 이제 쓴 거,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만들어지긴 시기에는 1390년대 혹은 1380년대로 짚어볼 수 있다. 에코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27년 그 작품의 그 시점에는 18세의 이제 수련사였다는 거, 그렇게 에코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소설은 1327년 11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1327년 11월 말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에코가 그 나중에 따로 낸 작가 노트에서 자기의 생각을 설명을 합니다. 왜 14세기였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에코가 이렇게 했던 게. 자기한테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조사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영국인. 그런데 이런 조사관은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것도 로저 베이컨 이후에나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저 베이컨이 이 그 작품의 그 주인공인 윌리엄 수도사 이제 스승이거든요. 잘 알려진 자연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4세기였다는 거고. 그리고 왜 하필 11월 말이었느냐? 왜냐하면은 12월이 되면은 이 작품에 나오는 체제나의 그 미켈레라고 있어요. 이 12월에 미켈레가 아비뇽으로 가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체제나의 미켈레는 실제 인물이에요. 그 프란체스코 그 수도회를 선도를 했었던. 근데 그때 이제 아비뇽에 이제 실패한 상태로 이제 가버리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11월 말로 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14세기는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여기에는 이 작품에는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발단은 중세적인 관점에서 사건이 이제 발단을 하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은 윌리엄 수도사가 주인공인데 아주 그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진 그 인물입니다. 이 윌리엄 수도사는. 그러니까 이 중세와 근대,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부딪히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 중세적인 사고가, 종교적 교리만 신봉하는 중세적인 사고가 근대적인 이성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제 14세기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여담으로 붙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아르헨티나의 그 아주 유명한 작가 있었죠. 보르헤스. 20세기에 아주 그 대단한 그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를 패러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 인물에 호르헤가 있습니다. 저 호르헤 이름도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보르헤스가 썼던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그 소설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바벨의 도서관에 나오는 바벨의 도서관을 지은 이 보르헤스가 실제로 또 이 도서관장을 또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멀었어요. 나중에 그 무렵에. 근데 여기 나오는 호르에도 눈이 먼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장미의 이름의 그 배경도 그 수도원 안에 있는 그 도서관, 장서관, 이게 이제 배경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꼴이 좀 있고
특히 그 포스트 모던 뭐 작품이라는 뭐 그런 점에서 또 공통점들을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주인공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작품 안 읽은 분들 위해서 좀 기본적인 설명. 주인공은 제1의 주인공은 윌리엄 수도사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었죠. 영국 출신의 그 프란체스코회에 소속된 수도사입니다. 뭐 이단 신문관 경력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윌리엄 수도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르네상스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근대적인 이성을 갖춘, 합리적인 이성을 갖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사진은 당연히 그 영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사진입니다. 왼쪽이 그 윌리엄 수도사로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아드소입니다. 아까 그 18살이라고 그랬죠? 이 장면의 이름은 아드소가 쭉 지켜보면서 서술한 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드소의 눈으로 이제 써져 있습니다. 아드소는 누구냐 하면은, 저 윌리엄 수도사를 이제 그 이제 제자죠. 시자라고 이제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 프란체스코회가 아니라 아드소는 베네딕트의 그 멜크수도원의 그 수련사인데, 쭉 한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지켜보는 것들을 쭉 이제 서술을 하는 게 이 소설이 이제 쓰여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드소에 대해서 에코가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합니다. 아드소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했다는 얘기거든요. 18세 사춘기 소년의 눈으로 서술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80세에 그 회고를 한 건데, 아드소가. 근데 18세 아드소의 눈으로 이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때 그 사춘기 소년이 그 벌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사진처럼 그려낼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본 거를, 하지만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에코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술하는 아드소가 다 의미를 이해해버리면은 독자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것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 에코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벌어지는 사건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를 아드소는 못하는 식으로 서술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인공이 이제 호르에입니다. 호르에 수도사. 저도 영화에도 저렇게 나오지만 맹인이에요. 눈이 먼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원,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수도원의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아주 늙은 수도사입니다. 뭔 일을 이 사람이 이제 했냐 하면은요, 이 문제의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 지금 이 책을 둘러싼 지금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 호르에는 도서관에 숨겨놓습니다. 시학 2권, 이 희극편인데, 저게 실제로 존재한 책은 아니에요. 가상의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학 1권이 비극인데, 이 2권을 희극편으로 가상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에는 이 책이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희극, 웃음입니다. 호르에가 믿는 거는 이 사람은 전통적인 교리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웃어서는 안 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런 희극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 교리는 다 무너진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책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호르에가 상징하는 거는 저겁니다. 전통적인 교리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봉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호르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거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호르에입니다. 거기에 대비가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주인공 윌리엄 수도사입니다.
윌리엄 수도사는 바로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치에 이제 서는 거고요.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수도사 그 윌리엄이 이탈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아까 그 제자 아드소하고 이제 같이 그 수도원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7일간의 얘기입니다. 7일 동안에 1일, 2일, 3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지는 그 시간대별로 그 얘기를 쭉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수도원을 왔냐 하면은요, 윌리엄이 이 교황하고 황제가 갈등을 빚었어요. 아까 그 얘기 배경으로 얘기 이제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 협상을 서로 양쪽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그래서 윌리엄이 며칠 일찍 온 거예요. 윌리엄이 바로 이 회담을 그 주선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 여기를 선정을 해서 이 수도원은 이제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도착하는 것과 함께 그 직후부터 이 수도원에서 연쇄살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도원장이 윌리엄한테 한번 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윌리엄은 아까 그 전직신문관 경력이 있다고 했죠. 좀 그런 거에 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조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수사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그 살인 사건을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살인 사건은 계속이 나오고. 그런데 이 윌리엄은 요한묵시록,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묵시록, 그렇죠?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그 수도사 알리나르도가 이제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아마 그 요한묵시록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저게 나옵니다. 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오면은 재앙이 생겨납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도 그렇게 일단 이제 판단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들 이것과 연관이 있을 거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이 연쇄살인이 그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문제의 책을 찾으려고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서관이 그 도서관이 쉽게 접근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 미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책이 있는 방을 찾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물어보면은 거기 장서관에 있는 그 사서들이 알려주지를 않고요. 그 호르에가 그렇게 막아버리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새벽에 그 아드소를 데리고서 둘이서 같이 그 도서관 껌껌한 데를 계속 미궁을 뒤지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윌리엄이 아까 얘기한 그런 정말 기호학적인 능력, 기호를 풀어내는 능력 이런 거를 발휘해서 대단한 추리력을 발휘해가지고 장서관의 마지막 방에 도달합니다. 그 미궁을 이렇게 그냥 다 찾아가지고 그 방의 이름이 이제 아프리카의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방에 갔더니 여기에 호르의 수도사가 이제 딱 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의 수도사가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편 이거를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었던 건데 마지막 순간에 이 호르에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불이 그 장서관 안에서 우연하게 이제 서로 충돌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이제 불이 나는데 거기다가 그냥 책을 던져버립니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수도원은 이 큰 불을 어떻게 끄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잿더미가 돼버린다는 그런 이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의 죽음들 뭐 쭉 여러 사람들이 뭐 자고 나면 한 명 죽고 자고 나면 한 명 죽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돼요. 제일 먼저 죽은 게 이제 아델모라고 채식장인 그 이제 칠하는 작업 그거 하는 그 수도사인데 낭떠러지에서 이제 추락을 해서 이제
자살한 거로 나중에 이제 판명이 됩니다. 처음엔 살인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난티오라고, 또 이제 죽는데, 그 다음은 베난티오가 죽고, 베렌가리오가 죽고, 세베리오가 죽고, 말라키아가 죽고, 다 이게 연쇄적으로 죽어요. 이 베난티오가 중독사를 했죠. 그 다음에는 베렌가리오가 사석의 수도사인데, 그 중독사를 또 이제 합니다. 여기 중독사로 돼 있는 건 다 저거예요. 아까 그 호르에가, 늙은 그 수도사 호르에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책에 독을 묻혀 놓습니다. 독을 발라놔요. 그거 책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냥 죽게 만들려고, 사실상 독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독사 된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중독사 한 겁니다. 책을 만지다가, 책을 갖고 와서 자기가 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다른 사람이 세베리노, 4번에 세베리노 같은 경우가, 저건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천구이, 이거에 이제 맞아가지고 사망하는데, 사석에 있는 수도사인 말라카이가 그 호르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때려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였던 말라카이도 또 그 책을 가지고서 읽다가 자기도 모르고서 저 사람은 이제 호르의 편이었는데 역시 또 독에 중독사를 또 이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공통적인 게 수도원장도 나중에 마지막에 호르에가 이제 살해를 하고요. 대체로 공통적인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상 호르에가 독을 발라가지고 사실상 독사를 시킨 거, 뭐 그런 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묵시록적인 설정, 아까 그 요한 묵시록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좀 책 읽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책에 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사실 뭐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려면은,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뭐 다른 거는 그렇고, 채팅창 제가 잠깐 좀 볼까요? 네, 뭐 채팅창에 잠깐 지금 들으시면서 의견들 뭐 계속들 올려주고들 계시네요. 예. 다빈치 코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7이라는 숫자. 이 소설도 7일간의 얘기입니다. 7일간에 걸친 하루하루의 그 얘기가 이 소설에 나오고 있는데 7일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이제 아닙니다. 요한묵시록에 그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묵시록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성경에 보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7일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7 금등대, 7별, 7 등불, 뭐 등등. 이 요한묵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묵시록에서 7일째 날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장미의 이름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저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 이해, 저런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거든요. 실제로 장서관의 화재가 7일째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도원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바로 그 이제 종말을 그 상징하는 이런 장면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게 그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일단 이 장미의 이름도 이런 그 묵시록적인 구조에 따라서 서술이 된 거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 보니까는 이 책 진짜 어렵게 읽었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하는 분 계시고, 이게 사실 혼자서 읽기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좀 아닙니다. 아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 관한 그 지식들이 많이 지금 담겨져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7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알게 됐다는 분 또 계시고, 단점은 스포를 감안해야 된다.
그 방송국 게시판에 저런 얘기 올려준 분 계시더라고요. 오늘 방송하면서 자기 꼭 읽어보려고 하는데 스포는 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줄거리를 소개를 해야 책 안 읽고 방송 듣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 이제 되고 뭐 그럴 테니까요. 예. 예, 요한묵시록 얘기가 여기 이제 또 나와요. 나중에 그 작가 노트 에코가 이제 다시 그 한 게, 아까 저런 겁니다. 왜 11월 말이냐? 그거에 관한 이제 부연 설명 중에 하나인데, 12월은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 드렸죠. 근데 11월 초나 중순은 좀 이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두 번째, 누구였나요? 그 두 번째 죽었을 때, 그 피 항아리에 그 시체가 이제 거꾸로 처박혀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돼지를 잡는 이 시기와 이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 시체가 피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히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요한묵시록에 따르면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묵시록의 그 구조를 바꿀 수가 이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도원에서는 날씨가 또 추워지지 않으면 돼지를 잡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초면은 수도원에서 돼지를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그 돼지 피들이 담겨 있는 항아리에 처박히는 이게 이제 불가능해서 그래서 돼지를 잡는 11월 말이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이제 이단 논쟁인데요. 아까 그 청빈 논쟁, 뭐 청빈 사상 논쟁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이단 논쟁이 또 계속 이제 됩니다. 그 이단을 보는 눈, 그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당시 교회의 타락상에 대한 이 윌리엄의 이제 고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논쟁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수도원장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인데요. 이 이단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윌리엄 수도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 이단파들이 상당히 그 기반을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민중들의 이제 호응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도원장이나 그 호르에 같은 사람은 아주 우려를 해요. 그리고 베르나르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윌리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그런 선곡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기왕에 살아온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이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질러진다는 겁니다. 이 땅이 이미 지옥이라는 얘기죠. 지금 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이 땅이 지옥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등장했을 때 민중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착한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 청빈과 정결의 교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단지 주교의 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속관에 넘겨지는 것을 무수히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교황한테 탄압받은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수도원장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단에 너무 박식해서 그런지 내 눈에는 이단자로 보이는 윌리엄 형제께서 좀 가르쳐 주시지요. 윌리엄을 이단자로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수원장은. 그게 못마땅해서.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 있답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얘기가 진리는 때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장미 작품에서는. 윌리엄은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호르헤는, 눈먼 호르헤는 절대적인 진리, 교회의 그 교리, 이거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인물인데 윌리엄은 진리라는 거는 때로는 없을 수도 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는 없다. 진리라는 거는 변하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윌리엄의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이 교회의 어떤 탐욕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스승이었던 로저 베이컨의 지식에 대한 갈망은 탐욕이 아니었다. 그분은 당신의 지식을 쓰시되 하느님 백성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쓰셨다.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은 구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요. 반면에 이 소설에 나오는 베르나르기, 그 이단 심판관인데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제 온 이단 심판관, 교황의 명을 받아서 온 이런 이단 심판관인데 탐욕스러운 이제 위인이다. 그는 정의의 왜곡된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그 탐욕은 왜곡되어 결국 권력의 탐욕이 되어버렸다. 신성하지 못한 교황은 부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이다 하면서 교황을 저렇게 공공연하게 비난을 합니다. 당시 프란체스코를 탄압했던 요한 22세를 저렇게 비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윌리엄의 입을 통해 가지고는 저렇게 당시 교회의 타락, 오염, 부패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장미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장미가 도대체 뭐냐?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사실 저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에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내 설명을 안 해요. 그건 독자들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화자는 자기 작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해석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소설을 쓰지 말 일이다. 소설이라는 것은 수많은 해석을 발생시키는 기계이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위안은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의 이해를 통하여 전혀 다른 독법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에코의 말이 나옵니다. 작품이 끝나면 작가는 죽어야 한다. 죽음으로써 그 작품의 해석을 가로막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작가가 자기 작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독자들한테 맡겨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독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에코는 저런 제목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수도원의 범죄 사건. 저거를 처음에 제목으로 생각했는데 저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추리소설로 독자들이 이해를 할 것 같다 해서 저거를 버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멜크의 아드소라는 제목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특정인의 이름을 쓰는 걸 출판사들이 좀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특정인의 이름 쓰면은 책이 좀 덜 팔리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랬다는 거고. 그러다 결국 장미 이름 어떨까?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미의 상징적 의미가 그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헤아려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다는 겁니다. 에코가 저 제목을 선택했던 건 바로 이제 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장미의 의미가 워낙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제목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독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 자기가 원했던 게 저거라는 얘기예요. 장미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게 바로 그 얘기였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미, 저는 이거는 역시 또 독자마다 해석이 다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진리, 그 뒤에 얘기 나올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맥락에서 장미를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무튼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데요. 이 웃음에 관한 논쟁이 이제 나옵니다. 뒤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책, 문제의 책, 그 논쟁의 이해를 위한 이제 사전 논쟁입니다. 그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던 눈먼 수도사 호르에하고 윌리엄하고 이 웃음에 관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 웃음에 관한 논쟁이 여러 차례 나와요. 저 호르에하고 다른 인물들에 관한 논쟁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저런 구도예요, 다. 저 호르에는 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것 때문에 논쟁을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벌려요. 저 논쟁 벌였다가 죽고 막 그래요. 죽은 인물 중에는. 요한 크리소스 토머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웃지 않으셨답니다. 호레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웃지 않았다. 윌리엄이 반박을 합니다. 그분의 인성이 이를 금하신 적도 없지요. 웃음이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호르에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웃을 수도 있었소만 그분 그리스도가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로렌초 성인은 비록 원수를 능멸하기 위함이었어도 웃을 줄 아셨고 우스갯소리를 하실 줄 아셨습니다. 호르에가 다시 반박합니다. 거보세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파멸에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해서 호르에는 끝까지 이 웃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호르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문제의 책을 끝까지 그 숨긴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호르헤의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책은 하나같이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했던 지식의 일부를 먹어 들어갔소. 이 책이 공공한 해석의 대상이 되는 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어놓으신 마지막 경계를 기어이 넘게 되고 말 것이오. 이랍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함, 부패, 우리 육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서책을 읽다 보면 그대같이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3단 논법으로 비약시키게 함으로써 웃음을 인간의 목적인 양 오인하게 합니다. 웃음은 잠시 동안 범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인생이 두려움에서 일종의 성견지명이자 천상적 은혜 중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해방되면 그런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서책이 인간이 이 땅의 환락경망으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해괴한 사상을 고치시킬 우려가 있어요. 웃으면은 인간이 잠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도대체 무슨 꼴이 되겠느냐? 호르에는 끝까지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세상으로 나가면은 바로 그것이 자기가 우려하는 그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이 책이 나가는 거를 끝까지 막은 겁니다. 그렇게 책에 독을 발라서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하면서도 그 책에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서책이 원본이 있었는데 저건 필사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단 한 권만 호르에가 일부러 단 한 권만 이제 남겨뒀다는 겁니다. 근데 또 호르에가 그 한 권 있는 거를 없애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흥미로워요. 하나는 또 자기가 갖고 있고 싶어 했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지는 또 않고 한 권은 또 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요, 지금 결국은 이제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호르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서책을 세상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죠. 숨겨놓고. 왜냐?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 전통적인 교리, 이 절대적인 진리를 지켜야 한다. 그것에 어긋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생각을 했던 건데 과연 그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이 에코는 윌리엄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드소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는 진리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진리라는 게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드소도 지켜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했던 거고요. 윌리엄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내 지혜라는 것은 어디로 갔느냐? 나는 가상의 질서만 쫓으며 죽자고 그것만 고집했다. 우주에 질서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나.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악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진리. 이런 게 바로 악마야 하는 거.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신봉. 이런 게 바로 악마라는 얘기죠. 오히려. 윌리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제가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윌리엄의 그 도전적인 문제 제기.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를 맹신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 윌리엄의 우려. 이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이제 기니까는, 이거 할게요.
이 호르의 영감의 이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그 철학에 대한 증오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둬라. 그 아드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느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나친 믿음, 지나친 사랑, 이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성자 중에서 이단자가 나오고 선견자 중에서 신들린 무당이 나오듯이 선지자를 두렵게 여겨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하구나.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장미의 이름의 가장 핵심 부분 문장이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진리를 무조건 맹신할 게 아니라 진리를 비웃어라. 우리가 할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은 오히려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자기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해방을 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게 뭐냐 하면은 장미의 이름의 그 유명한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이게 장미의 이름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게 그 베르나르의 그 속세의 능멸에 대하여라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그래요. 에코가 그렇게 이제 밝힌 건데, 저 말이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에코는 저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얘기를 안 했고, 각자가 해석할 부분입니다.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까 얘기처럼 저는 저 장미를 저는 진리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장미라는 것이, 그 진리라는 것이, 과연 영구불변한 그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시대가 변하면 진리도 변하는 거고, 진리라는 게 유한한 거고, 이때는 진리였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또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남는 것이라는 거는 그 덧없는 그 이름뿐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저거는 뭐 다의적인 여러 가지 뭐 이제 해석이 가능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유명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질서란 그물 아니면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목적을 지닌 질서이지. 그물이나 사다리. 그러나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버리고, 고기 잡았으면 이제 다 썼으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물을? 그리고 높은 데 이르면 사다리를 버려야 한다. 쓸모 있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는 쓸모가 있었지만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말이다.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까,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그물이나 사다리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젠 버려도 된다. 그 얘기인데 저것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저는 역시 저걸 진리의 문제로 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거다 하는 거. 진리라는 것이 갖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이해를 하고 몰랐던 거를 눈뜨게 하고 뭐 거기에서까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하고 나면은 또 그 진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적으로 계속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때로는 이제 필요 없으면은 그 진리를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역시 저것도 또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뭐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거 프롤로그에 나오는 아드소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프롤로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해서 진리는 우리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물을 통해 그 진리를 편편히 볼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프롤로그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리라는 게 다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의 거로 이렇게 다 모아져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허물을 통해서 조각조각 난 부분에 있는 진리를 그렇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완성된 모습의 어떤 진리라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이 소설에서는 그 아드소가 저 역할을 합니다. 저렇게 조각나 있는 진리를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에서 자기가 발견하는 진리들, 이런 거를 다 엮고 꿰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저 아드소가 이 소설을 이제 관찰자로서 쓰면서 그 역할을 뭐 하고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장미의 이름의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 뭐 이제 쭉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이제 회의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구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다원적인 거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리의 다원성, 진리의 복수성,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될 텐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 이 책의 내용하고는 무관한 겁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거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한번 역사적 사례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그 중세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의 책, 대화가 금서로 지정이 됐고 구금이 되고 재판관 앞에서 갈릴레이는 무릎을 꿇고 뉘우쳐야 했습니다. 갈릴레이가 그때 굉장히 반성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때 뭐 의연하게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구금까지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갈릴레이인데 1979년에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명예를 되찾았죠. 교황이 사과를 했잖아요. 사실상 명예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단으로 선고받은 지 346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죠. 저런 예는 뭐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의 진리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시대의 진리일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진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 폐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금 2016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가치가 진리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신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어떤 소리 하면은 그거는 너 진리를 거역하는 거냐? 사회적으로 너 진리에 반역을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죄인시되고 이럴 수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것이 100년 후에 똑같을 것인가? 그건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는 지금 옳았다고 주장이 됐던 것도 그때 가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때 가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충분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것이 진리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의 어떤 의미, 이거를 겸손하게, 진리에 대한 어떤 겸손함,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진리다. 다들 믿어라. 거기서 딴소리 하면은 너는 진리를 거역하고 반역을 하는 거냐. 서로 지금은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50년 후에, 100년 후에 역사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얘기다 하는 걸 겁니다. 진리는 시대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 시대 속에서의 진리로 한정이 된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뭐 거의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뭐 이제 마지막에 좀 한두 가지 얘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작품 이해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이제 저 얘기입니다. 그 윌리엄 수도사가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물로 여기에 이제 나오듯이,
이런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진화, 진보를 가져오는 그런 수단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깨달음의 얘기입니다. 윌리엄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좀 유명한 얘기죠. 거인의 어깨에 거인의 무등을 탄 난쟁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이게 딴 데서 처음에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건데, 우리는 난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난쟁이는 난쟁이이되 거인의 무등을 탄 난쟁이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때로는 거인들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보기도 한답니다. 윌리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더 먼 곳을 거인보다도 오히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합리적인 이성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들, 이런 거에 올라타면은, 그 어깨에 올라타면은 우리는 훨씬 먼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게 바로 합리적인 어떤 이성, 그런 이제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안경 얘기했습니다만은, 안경에 대한 얘기도 그런 하나의 작은 사례일 것 같아요. 윌리엄은 이 안경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 안경을 두고 마법 어쩌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안경이 처음 나왔을 때 윌리엄이 안경 끼고 다니니까 마법 얘기도 나오고 저거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악마의 마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런 마법은 자연을 변형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성한 마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하는 것이 윌리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발견 이런 것들에 이제 눈을 뜨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이 장미 이름에 보면 또 나침반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이 에코가 이 중세 시대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새로 등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장미의 이름을 포스트 모던 소설로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보르헤스의 소설이, 보르헤스가, 그러니까 이 에코가 좀 모방을 좀 영향을 받았다는 보르헤스가 이제 포스트 모던 작가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코의 장미의 이름도 이 포스트 모던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바로 저 점,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어떤 진리의 어떤 절대성을 부정을 하고 진리의 다원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그게 많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정작 에코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작가 노트에 그런 얘기를 좀 써놨어요. 근데 이제 너무들 여기저기 편한 대로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사용들 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이 포스트 모던 범죄에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 봐서는 이렇게 선뜻 자기를 포스트 모던 작가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이렇게 선뜻 그렇게 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강유원 선생이 장미의 이름 읽기라는 얇은 책인데요. 이 장미의 이름이 워낙 이제 좀 어려우니까 얇은 책으로 해서 메모식으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을 아주 다이제스트한, 좀 쉽게 풀어놓은 그런 이제, 근데 완성도는 좀 굉장히 좀 뒷부분 가면 좀, 앞에는 좀 긴데 뒤 가면 그냥 건너뛰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면은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의 소설을 이렇게 포스트 모던으로 해버리면 그의 소설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코가 아까 했던 그 얘기죠. 이렇게 포스트 모던에다 규정해버리는 게 에코의 뜻에 어긋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다른 해석을 독자들이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 이름을 포스트 모던 소설로 보여야 되는지는 좀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새로 얘기를 이제 드리고요. 더 관심 갖고 읽을 분들을 위해 가지고 몇 개의 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장미의 이름, 책을 직접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책에서 직접 그 에코의 글을 읽고 윌리엄 스토사의 말을 직접 생생하게 듣고 호르의 말을 직접 듣는 거 이상의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아무래도 책이 만만치 않고, 이 페이지도 많고 좀 힘이 이제 드니까, 좀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은 에코가 지은 그 장미의 이름 작가 노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그 얇은 책인데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 자기가 장미 이름 쓰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서 후기를 간단하게 이제 쓴 그 책입니다. 그 다음에, 김은찬 교수의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제 책이, 2016년에 나온 책인데요. 전 에코의 사상 전반을 좀 역시 간략하게 아주 다이제스트식으로, 얇은 책으로 그렇게 이제 써놓은 해설서입니다. 그리고 강요한 선생의 장미의 이름 읽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종의 장미의 이름을 읽기 위한 아주 간단한 메모식 해설서입니다. 상당히 좀, 저거를 놓고 같이 읽으면 상당히 좀 쉬워요. 편해요. 길잡이 역할이 저 책이 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고 영화도 도움이 됩니다. 영화도 전체 이 스토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니까 뭐 권해드려도 뭐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뭐 제가 쭉 말씀을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 소설을 강의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강점도 있지만은 또 한계도 또 뚜렷합니다. 사실 소설이 문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읽는 거에 어떤 느낌을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 이제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장미 이름을 여러분과 얘기를 이제 나눠봤는데, 아무튼 좀 유용한 면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또 뭐 이제 한계도 있고, 뭐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제가 채팅창을 통 못 보면서 이제 강의를 쭉 이제 했는데요. 채팅창에 여러분들 반응들 좀 올려줘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말로 이거를 하니까, 소설을 말로 하니까 이게 강의로 하니까 좀 어렵죠? 어때요? 채팅창에 뭐 보신 분들 어떠실까 모르겠네. 뭐 채팅창에도 뭐 질문 뭐 할 거 있으신 분 하셔도 좋고요. 의견 주셔도 좋고.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책 읽기 방송 정말 좋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어요. 올려주시고. 근데 이렇게 인문학이나 책 얘기 좋아하는 분들은 와서 들으시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더 좀 많은 시청자들이 좀 오시고 많이 알려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예, 채팅창 뭐 더 뭐 얘기 없으시면은 캠빨 잘 받는다고요.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채팅창에서도 뭐 어떻게 하는 거 좀 의견 있으면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요. 책 읽기는 직접 책 보는 거고 이런 책 소개해 주는 게 좋네요 하는 의견 있으시고, 그죠? 책 읽기는 이런 걸 통해서 저럴 것 같아요. 책은 결국 직접 읽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책이 있다. 이런 좋은 책이 있다. 한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관심 가지면 어떠냐 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독서욕을 또 불러일으키는 뭐 일종의 동기, 자극, 뭐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방송을 통해서 책 얘기를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혹은 또 이제 읽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는 읽은 분한테
나는 그렇게 읽었는데 내가 또 몰랐던 부분, 읽은 분이 또 이런 게 있다를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있습니다. 또 TV에서 뭐 공영방송에서 책 방송할 때 그럴 때 보면은 그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또 뭐 VCR 만들어 가지고 성우가 또 나레이션 하면서 막 그런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뭐 다채롭고 뭐 이제 그러기는 이제 한데 근데 거기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아니라 내용은 사실 공영방송에서 책 방송하는 게 내용은 별게 없어요. 사실 보면은 왜냐하면은 거기는 뭐 내용에 대한 어떤 좀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그냥 TV라는 게 그렇잖아요. TV라는 게 그냥 그냥 뭐 말 속에서 그냥 재미 이거를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런 게 또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내용 충실히 전한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무미건조하더라도 이런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내용 전달은 더 많을 수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우선 채팅창 질문부터 브레이브걸스님, 에코님이 올해 2월에 작곡했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느낌으로 오늘 이 주제가 마련된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을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예, 있습니다. 뭐 에코가 올해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에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그 배경도 있고, 제가 인문학동행 방송하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국내에서도 워낙에 에코 팬들이 많고 독자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장르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깊이가 상당히 많은 게 있어서 한 번은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해도 좋겠다 해서 좀 이제 선택을 사실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에코 독자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그 에코 독자 가운데에서 진짜 한 10,000분의 1밖에 아직 시청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에도 올려놓고 또 유튜브에도 또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갖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달에 한나라랜드 강의한 것도 꼭 그 실시간 시청뿐 아니라 제가 다시 보기도 올려져 있고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져 있고 그러니까 또 꾸준히 어떻게들 알고 아름아름 얘기 듣고 와서 계속 영상 시청하는 분들이 계속들 지금 누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장지로지네님, 요즘 제가 서울대 추천 권장도서 100권을 읽고 있거든요. 야, 어려운 길에 들어서셨구나. 근데 100권 다 읽으려면 한 50년 걸릴 것 같아요. 50년에 다 읽으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100권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대 추천 권장도서 100권이 다른 책들보다 읽을 만한 가치가 뛰어난 건 맞죠? 아주 재미있고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예. 서울대, 저도 이거 100권 그 리스트 여러 번 훑어봤어요. 저도, 이거 읽을 책, 내가 빠뜨린 책 뭐 있나, 읽어야 될 책 뭐 있나, 그거 이제 점검할 때 이거 여러 번 뒤져봤어요. 근데 이 100권 권장도서 100권 다 진짜 읽을만 합니다. 그냥 선정한 건 아니고 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저는 역사 속의 고전 중에 고전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게 읽리는 책이 100권 중에 진짜 몇 권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민을 토로하신 것 같은데 저래야 돼. 저는 저런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문학 책 읽으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 지금도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건데 안 읽히면은 안 읽히는 대로 그냥 가세요. 읽히면 읽히는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가요. 읽는데 어디서 막힌다. 이거 가지고 평생 끌면은 99권은 못 읽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은 읽고 나면은 예를 들어 그 책의 내용이 100이면은 한 10 정도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냥 10을 이해한 상태로 그냥 가세요. 덮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책, 다른 책 읽으세요. 근데 100 중에 10밖에 이해를 못한 책이 있는데 자기가 판단이 들 거예요.
이거는 내가 더 다시 읽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건 내가 찾는 책이 아니다. 그러면 더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 책이 뭐가 내용이 많은데 내가 이거 언젠간 다시 읽어야겠다 하면은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는데 그때는 그냥 읽는 방법, 그냥 읽으면 10만이 이해했던 게 20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더 빨리 가려면은 해설서를 같이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면은 인터넷에 강의 올라와 있는 거. 그 인문학 전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트앤스터디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강의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에 관한 강의 있으면 들으면 그 동영상 강의 듣거나 아니면 해설서 보면서 같이 읽으세요. 훨씬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12 했던 게 20이 되고 그게 50이 되고 한 70이 되고 80이 되고 대략 거기까지입니다. 100이 되는 거는 진짜 그거 가지고 뭐 박사 논문 쓰지 않은 다음에는 그건 저자가 직접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거고,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싶기 때문에 좀 너무 안 되는 걸 가지고 거기서 악착같이 바둥대고 그러다가 세월 보내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책의 인문학책이 워낙 많은데 뭐를 읽는 게 좋냐, 뭘 공부하는 게 좋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읽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읽다가 보면은 이것저것 골라 읽다 보면은 자기하고 맞는 책이 있어요. 자기하고 맞는 작가가 있습니다. 철학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읽으면 돼요. 어떤 거는 자기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좀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독서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어라마쇼라님, 엄청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유독 도서관만 눈에 띄게 호구성이 보이는 것 같다. 혹시 기독교 자체를 호구로 보는 건 아닌가요? 에코가 엄청 논리 따져가며 글 썼는데 유독 도서관만 눈에 띄게 호구적인 느낌이었다. 호구적이었다, 도서관 부분이. 글쎄, 이게 호구적이었다. 이게 저도 뭐 도서관에 관한 서술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도서관 장면들이 많아요. 거기 수도사들이 필사하고 있는 거, 책을. 요즘은 그때는 뭐 아직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가죽에다가, 종이도 아니고 가죽에다가 이거 필사를 하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수도사들이 그 도서관 안에서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 뭐 많이 나오거든요. 또 목록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허구적이라고 얘기할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가 이게 사실에 근거한 건지는 저도 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도 모르니까. 근데 중세의 그 도서관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조금 읽어보면은 실제로 그 수도원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에.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도원들이 교황이 직접 관할하는 그 대수도원만도 한때는 1,1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수도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학문 연구, 그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학문의 연구라든가 그런 자료들의 어떤 축적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미 소설에 나오는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필사하고 있는 거, 그건 아마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너무 허구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예, 그리고 또 이미 그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왔던 질문 몇 개 좀 답해드리겠습니다. 부리헤르님, 중세시대에 실제로 수도원이 소설에 묘사된 것과 같이 일종의 도서관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은 미완성인지 궁금합니다. 그 실제로 수도원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2권은 실제로는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가상의 책입니다. 가상의 책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있었는데 전해져 내려오지 않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브레이브 걸스님, 에코는 철학자로서 인문학 관련 서적도 많습니다. 추리 명작 소설, 장미 이름도 남겼는데, 그러면 에코는 천재인가요? 천재 같아요.
존재 같고, 뭐, 워낙 많은 부분에 관해서 아까 얘기처럼 워낙 그 대단한 지식을 뭐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작가이고, 근데 유럽에 보면은 이 철학 쪽에도 그렇고, 이를테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괴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괴물들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으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 봐도 그렇고 진짜 괴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 환경하고의 어떤 그 차이에서 가능한 일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쪽에서니까 공부하거나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밥만 먹고 그냥 그것만 몰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마 그런 거가 또 만들어낸 거 아닌가 좀 싶어요. 예. 우리로선 참 부러운 거죠. 예.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뜨겁게 놀자님, 수도원에 대한 거, 수도원이 궁금합니다. 수도원에 대한 거. 아까 예, 말씀드렸죠.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헤가 보르헤스의 패러디다, 오마주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보르헤스의 그 작품의 영향을 뭐 받은 흔적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 드렸고요. 또 읍동네 야구단님, 장미의 이름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장미의 이름 의미, 아까 그 다이적 해석 가능하다는 거 얘기 드렸고요. 또 서마인 T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스포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다 얘기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스포 자제하고는 강의가 안 돼요. 그건 이해를 바랍니다. 스누피 89님, 중세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중세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세문화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서 아까 제가 역사적인 배경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중세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 그런 걸 좀 옆에 놓고서 비교해가면서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워낙 등장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누가 누군지. 이것도 그 인터넷 검색하면은 그 등장인물 이런 거 나와요. 위키피디아 뭐 이런 거에 보면은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출력해가지고 등장인물 리스트 이런 거 딱 옆에 놓고 여기 이름 나오면은 이 인물이 이거였지 그렇게 읽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읽으면서 앞에 분명히 나왔는데 이게 누구더라, 이게 뭐 하는 사람이더라, 이 이름이 저 이름 같고, 흔히 그 러시아 소설 읽을 때 그거 헷갈리는데 이 장메 이름 읽을 때도 제법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아무게 나오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지, 이게 훨씬 좀 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 사건 중에 뽀뽀장 팬님, 실제 역사 사건 중 어떤 일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면서 소설화된, 호구가 결합이 된 뭐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시점이라든가 또 이런 게 또 조절이 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책 선물 드리는 거 장미의 이름 있는데 요거는 방송 끝나고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기고, 여기 스튜디오 방청 오신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책 장미의 이름 이벤트 선물도 또 아프리카 TV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또 드리는 순서도 뒤에 이제 있습니다. 오늘 장미의 이름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을 가지고 강의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려니까 이게 또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이제 함께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독서를 위한 그런 자극, 동기부여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에 다시 보기에 또 바로 이제 올라가 있게 될 거니까 계속 또 그거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창선의 인문학 동행은 다음 달 마지막